예, 그러면 우리 1강에서는요, 선사시대의 생활과 관련되어서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선사시대의 생활과 관련되어서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뭐 쭉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석기와 관련되어서는 어찌 되었든 얘네들은 채집 경제이다라는 것. 자, 채집 경제가 뭡니까? 그냥 있는 거 이런 먹으러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피곤하게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요 구석기인들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 구석기의 출제 포인트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석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요, 석기 빼고는 뭔가 만든 게 없어요. 아예 집도 안 만들어. 집을 만들긴 해요. 집을 만드는데 그게 막집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석기에서는 볼 게 딱 두 가지 정도뿐 없다. 하나는 석기와 관련된 내용, 구석기가 되겠죠. 뗀석기, 요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유적지. 요 두 개. 그래서 구석기와 관련되어서는 딱 요 두 개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데, 자, 그럼 구석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맨날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 한국사 쪽으로 오면요, 요게 추가가 된다라는 것. 구석기를 도구를 다듬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게 된다라는 것. 자, 먼저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른 도구가 되겠죠. 이른 도구. 자, 구석기 전기에는요, 이런 집게 혹은 주먹도끼와 같은 만능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것.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이렇게 돌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밀개나 글개 같은 게 있는데, 밀개가 뭐예요? 밀개. 미는 거예요. 미는 거. 긋개는요, 긁는 거죠. 긁는 거.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잔손질이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다라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승배 찌르개가 되겠습니다. 승배 찌르개는요, 요 승배가 창의 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승배가 되겠는데, 그래서 같은 모양의 도구를 계속 제작을 해낸다라는 것. 자, 요 창의 끝이니까 이런 도구들이 계속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쐐기 같은 걸 이용해서 같은 모양의 도구를 계속 제작해낸다라는 것. 그게 구석기 후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뭐다? 요게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다듬는 정도에 따라서 구석기 전, 중, 후기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는 것. 자, 가장 대표적인 구석기 후기의 내용은 승배찌르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구석기 전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주먹도끼가 되겠는데, 이걸로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주먹도끼 하나 가지고. 그러면 이 주먹도끼가 나온 유적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연천 전곡리가 있는 거예요. 연천 전곡리. 그래서 요 연천 전곡리 같은 경우는요, 구석기 전기의 오래된 유적지가 된다라는 것. 여기서 주먹도끼가 출토가 된다. 이거는 기출문제 봐도요, 늘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천 전곡리 하면 주먹도끼,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집 경제이다. 채집 경제라는 것은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런 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벽화 같은 게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동굴, 벽화.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는 반드시 유적, 유물이 출토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동굴 벽화가 키워드로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구석기 유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불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구석기인들은요, 불과 또 하나 여기 추가를 한다면 언어도 사용을 합니다. 불과 언어 사용,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불은 우리가 기본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동굴의 구석기인들이 뭐 피우고 있다? 불 피우고 있는 그 그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걔네들 다 불 피워서 고기를 익혀 먹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
무리지어 사냥을 합니다. 무리지어 사냥을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불과 언어를 구석기인들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양 수양계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고래, 물고기 등을 새긴 유적이 출토가 된다. 이거는 구석기인들의 기원과 관련이 있겠죠. 자,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은요 평등한 공동체적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 자, 얘네들은 그냥 평등한 사회예요. 다만 그 사회에 리더는 있습니다. 리더가 있는 것이지 계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뭐 주도를 하잖아요.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리더인데 계급이 나눠졌다라고 생각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지 지배자가 아니다라는 것. 예. 자, 그래서 일단은 평등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게 구석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아프다와 관련되어서 아는 것과 푸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낼 때 종종 내는 것들인데요. 보세요. 주먹도끼와 집게는 사냥용이고 그 다음에 글게와 밀게는 조리용이다. 이거 어떻게 내면 돼요? 크로스. 크로스. 구석기인들은 글게와 밀게를 사용하여 사냥용 도구로 뭐 썼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주먹도끼와 집게를 가지고 조리용 도구로 썼다. 이렇게 나와도 X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매칭시키는 게 더 어려워 보일까요? 위에서 아래로 매칭시키는 게 더 어려워 보일까요? 이거죠. 글게와 밀게는 사냥용 도구이다. 요게 더 어려운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리용이고 요거는 사냥용이다. 요거는 눈 크게 뜨고 잘 보고 있으셔야 문제 같은데 틀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중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중석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석기. 자, 중석기는요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있는 시대가 되겠는데 교과서에서 다루기도 하고 다루지 않기도 하고요. 우리 기출문제 나오기도 하고 기출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중석기가 되겠는데 흔히 이거를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구석기 후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후기와 관련된 중석기 내용을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 빙하기가 지금 기온보다 몇 도 밑에를 빙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어요. 빙하기 대충 영하 몇 도? 지금 기온에, 지금 평년 기온에 제가 알기로는 2도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이제 점점 뭐 1도 뭐 1점 몇 도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빙하기가 이렇게 해서 뭐 지금 평년 기온에 2도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빙하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저 구석기 후반, 다른 말로 중석기 시대와 관련되어선 기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반도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었다라는 것.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바다의 높이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분리가 된다라는 것. 예전에는 걸어서 일본을 갈 수 있었다면 이제 그 대한해협 그러니까 이제 남해 서해 요쪽에 물이 올라오게 되면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온이 상승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식생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식생은 풀과 나무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초식동물이 바뀌게 되겠고 초식동물이 변화함에 따라서 도구의 개량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가 따뜻해지게 되면서 일단 풀, 나무는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고 초식동물도 바뀌었다. 그럼 어떤 초식동물들이 많아졌는가? 작고 날랜 초식동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다람쥐, 여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작고 날랜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도구의 개량, 그 개량이 잔석기, 승배찌르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앞서 승배찌르개
창이라고 얘기를 했죠. 돌창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배찌르개 여기가 이제 순배가 되겠는데 여기 있죠. 이거는 나무로 이은 거예요. 그래서 뭘 둔다? 이음 도구를 두고요. 그 다음에 같은 모양의 도구를 계속 제작을 해낸다라는 것.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화살을 만드는 거예요. 돌로 화살을 만들겠죠. 그래서 기존의 주먹도끼나 이런 것들보다는 도구가 더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작고 날랜 동물들을 던져서 사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쬐끔쬐끔한 도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석기를 뭐라 부른다? 잔석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잔석기는 어찌 되었든 작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와 같은 이음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구석기 후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석기 후기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그냥 중석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건데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분리되었을 당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어느 시대? 구석기, 후기나 혹은 중석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같은 표현으로 뭐가 나타난다?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같은 표현이에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분리되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은요. 자, 그래서 요 중석기와 관련되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도 저도 싫다. 그러면요. 그냥 구석기, 후기 다듬는 정도에 따라서 무슨 석기들이 막 나타났다. 순배찌르개와 같은 잔석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석기로 이렇게 넘어오겠죠. 신석기에는 도구의 개량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석기가 이제 간석기가 되겠죠. 겁나 갈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이나 그물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 가락바퀴와 뼈바늘, 옷, 그물 제작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원시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에는 옷과 그물을 제작하는 등 원시 수공업이 발전하였다. 같은 표현요. 자, 가락바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실을 뽑는 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뼈바늘을 이용해서 이런 옷이나 그물을 제작하게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요 신석기와 관련되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토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토기. 자, 그러면 토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토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게 이른, 민, 문이 토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앞에 이른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민문이 토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민문이 토기는 청동시대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른, 민문이 토기 이거는 신석기 가장 먼저 만들어진 토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후대 학자들이 그 토기를 보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덧무늬 토기는 덧무늬가 있다. 이렇게 덧대 있다. 그래서 덧무늬 토기가 되는 거고 눌러찍기 무늬 토기는 뭐겠습니까? 눌러찍은 모양이 있다. 그래서 눌러찍기 무늬 토기가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한반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있죠. 그게 빗살 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는데요. 뭐 빗살 무늬 토기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구성된 빗살 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덧띠 새김 무늬 토기가 있는데 이 덧띠 새김 무늬 토기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 이유는 시대의 공통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신석기 후반에 만들어진 덧띠 새김 무늬 토기는 청동 초기까지 사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가능한 거죠. 덧띠 새김 무늬 토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 시대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덧띠 새김 무늬 토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그러면 무슨 기? 신석기가 되는 거예요. 신석기. 자, 또 뒤집어 볼게요. 청동 시대를 쭉 나열하면서 덧띠 새김 무늬 토기가 제작되었다. OX? O.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덧띠 새김 무늬 토기는 시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빗살 무늬 토기 약간 더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한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 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이 있죠. 강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가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강이에요. 황허강. 그 다음에 여기를 양쯔강 혹은 창장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랴오허 강이에요. 랴오허강.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그냥 한자어로 요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하의 동쪽을 요동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하의 서쪽을 요서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랴오어강 그다음에 일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자, 여러분들 이제 신석기와 관련되어서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를요 구분시켜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데 신석기의 전반적인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도구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도구? 간석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 그러면 아니 섹터를 좀 신석기 문화를 동아시아 분리시키고 싶은데 도구를 가지고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유물이 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를 가지고 동아시아의 문화를 구분 짓고자 합니다. 실제 이래요. 여러분들 이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는 양사오 문화라고 해서 양사오 토기 같은 게 많이 출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다원커우 문화라고 해서 또 이상한 토기들이 막 출토가 돼요. 양쯔강 하류에도 백도 하얀 도자기 같은 하얀 토기 같은 게 막 출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랴오허강 유역에 여기는 웅산 문화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상한 토기들이 막 출토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출토가 되는 게 뭐다? 우리나라만 출토가 되는 게 그게 빗살 무늬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살 무늬토기가 우리 학창 시절 때부터 늘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죠. 빗살 무늬토기는 우리만의 신석기 문화라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이상한 토기들이 있어요. 막 새끼줄 꼬아놓은 무늬 같은 조몬토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우리만의 신석기 문화가 있다. 뭘 가지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토기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무슨 토기? 빗살 무늬 토기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빗살 무늬 토기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는 자료나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료나 사료가 나오지 않기 그러니까 사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묘사하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끝이 어떻고? 뾰족하다. 끝이 뾰족하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무늬가 들어가 있다? 빗살 무늬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그지 같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기하 학적 무늬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세련되게 문제화를 시키려면요. 끝은 뾰족하고 무슨 무늬가 들어가 있다? 기하학적 무늬가 들어가 있다. 요러면 좀 세련된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최근 우리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냥 빗살이란 용어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를 그지같이 보는 거죠. 예. 이거는 초딩들도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이런 민무늬 토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빗살 무늬 토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거고 덧띠새기 무늬 토기도 요 두 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민무늬 토기 나눠서 그냥 민무늬 토기도 있다. 이 그냥 민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의 유물과 관련이 있다? 청동시대 유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석기 시대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과 관련되어서 농경과 그 다음에 목축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농경과 목축인데요. 조심할 게 하나뿐 없습니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벼농사가 시작되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벼농사.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벼농사와 관련되어서 벼농사 일단 이렇습니다. 벼농사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이거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그다음 청동시대. 그런데 이 청동시대 일부 지역에서만 이렇게 생산이 되었던 게 요 쌀이 되겠습니다. 벼가 쌀이니까 일부 저습지에서만 벼농사가 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할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쌀이죠. 쌀을 주식으로 먹었다. 이렇게 가면요. 이거는 철기 시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철기 시대. 나눠서 섹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벼농사가 처음 시작되는 건 청동 시대였다. 일부 저습지에서만 이렇게 사용이 농사가 되다가 쌀을 주식으로 먹기 시작하는 것은 청동 시대 이후인 철기 시대부터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신석기 시대는요. 벼농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잡곡 중심의 농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 잡곡은 뭐가 있냐? 조, 그 다음에 보리, 수수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조, 보리, 수수. 그래서 조심하실 게 좁쌀 요렇게 나오면요. 좁쌀. 이 좁쌀은 잡곡이다, 쌀이다. 잡곡이죠. 자, 좁쌀은 이거는 잡곡이에요.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쌀은 그냥 쌀이라고 얘기를 해요. 좁쌀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좁쌀은 뭐다? 잡곡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거는요. 목축업이 시작이 됩니다. 신석기 시대 때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서 이거를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존에는 채집 경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생산 경제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 생활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땅일 거예요. 땅.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물일 거예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요 땅과 물이 제일 중요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에는요.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여기 보이는 강가나 해안가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형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백두대간이 있죠. 백두대간 이렇게 있을 거예요. 태백산맥 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백산맥 이렇게 있고요. 분수계라고 해서 분수계는 물이 나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곳 이거를 분수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서쪽으로 많이 큰 강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비가 쭉 오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들이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을 살펴보면 큰 강은요. 서남쪽으로 보통 흘러가게 됩니다. 큰 강의 하류에는 뭐가 펼쳐지게 되냐면 평야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토지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위치가 한반도의 강가나 해안가가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강가나 해안가에 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무언가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슨 모양의 집을 짓는다? 원형의 움집을 짓는다라는 것. 자, 움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집과 관련되어서 자, 보시면 움집은요. 딱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이렇게 해서 이게 움집 하나. 그 다음에 이 위로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은 터만 남아 있겠죠. 요런 모양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비교할 움집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도 움집은 지어져요. 움집은 지어지는데 요런 모양으로 지어집니다. 요런 모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석기와 청동시대 움집.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타원형이죠.
타원형의 움집으로 가운데 불을 피우는 흔적인 화덕이 위치하는 게 특징이다 라는 것. 이게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청동 시대의 움집은 어떻게 되냐?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점차 지상가옥화되었고,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죠. 지상가옥화되었고, 그 다음에 무슨 모양의 움집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움집으로 화덕이 어디로 움직였다? 구석으로 움직였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자,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타원형의 움집으로 가운데 불 피운 흔적인 화덕이 위치하는 게 특징이다. 청동 시대의 움집은 점차 지상가옥화되었고, 직사각형의 움집의 모양이 화덕이 어디로 갔다? 구석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교과서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제가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움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같은 표현으로 장방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장방형. 이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장방형 무슨 뜻이냐? 여기서 방형은요, 정사각형을 얘기합니다. 정사각형, 그러니까 한쪽이 더 길다. 직사각형을 한자로 장방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방형. 그래서 자, 원형에서 네모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움집은 원형에서 네모로 바뀌었다. 큰 틀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봐볼게요. 원형의 움집에 거주를 했다라는 것, 여전히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지역과 원거리 교류를 시작했던 게 요 신석기 시대가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흙 요석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자, 가까운 지역 및 일본과 교류를 했다. 이거를 아프다식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원거리 교류가 시작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원거리 교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과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신석기 시대에는요, 이제 신앙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곰, 호랑이 이런 것들 숭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물을 숭배합니다. 뭐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숭배하는 게 애니미즘, 그 다음에 주술이라든지 무당, 이건 샤머니즘, 그 다음에 조상신 등을 이렇게 숭배하기도 했다. 신석기 시대에는 점차 도구의 개량으로 인해서 물질 문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덩달아서 무슨 문명도, 정신 문명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 보이는 거를 믿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각기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않은 거를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또 이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한다. 한때는 신석기 시대 신앙과 관련되어서 늘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뭐 잘 되진 않고 있습니다. 자, 토테미즘 특정 동물, 그 다음에 애니미즘 자연 현상, 샤머니즘은 주술 무당,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팁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석기와 신석기의 유적지 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제 필기 노트 보시면 그 가운데 있죠. 가운데 유적지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구석기 유적지와 관련된 사항을 보겠으나 여러분들은 별표 2개만 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한북 웅기 굴포리와 덕천 승리산 동굴. 여기서 보면 한북 웅기 굴포리, 광복 이후 북한 최초 발견 유적지, 그 다음에 최초의 인골이 발견되었던 게 덕천 승리산 동굴이 되는데, 나는 이도저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보고 풀면 돼요? 이거 보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구석기인들은 어디에 거주를 했다고요? 동굴이나 혹은 막집, 사람이 머무는 곳이 곧 유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북, 웅기 뭐예요? 동굴이잖아요. 굴포리, 그 다음에 덕천, 승리산, 동굴이죠. 동굴. 그래서 요걸로 키워드 잡아도 무방하다라는 것. 네. 자,
여러분들 이거와 관련되어서 제가 이 필기 노트를 이렇게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 버전은요, 요거 없었어요. 예, 요거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의미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서. 아직도 그런 친구들이 있나 이거를 서로 그래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오케이 주먹도끼 외날집게 글게 충북 단양 상실이 바위그늘 남한 최초 인류 와서 겁나 다 외우고 이거를 다 외우고 막 뿌듯함에 미쳐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고대 정치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주무시면 돼요. 이거를 서로 매칭시켜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2011년 이전 2010년 2008년 옛날 문제를 보면요 저거를 짝지어야 됐어요. 실제 메모드 화석이 어디서 출토가 되었는지도 서로 연결시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유적지가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주어지기 때문에요. 크게 이렇게 짝지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 말 못 믿겠어. 난 외울 거야. 외우시면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외웠잖아요.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시험장까지 그 지식이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아니 시험장까지 가지도 못할 개념을 지금 암기한다? 지금 시점에서? 그건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차피 까먹어 버릴 텐데. 그래서 무의미한 거죠.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분들 요렇게만 이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칭시켜서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유적지와 관련되어서는요. 요거는 기출문제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북, 청진, 농포동, 흙으로 만든 여성 조각품이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유적지에서 출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석기와 신석기는 모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계 중심의 사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북, 청진, 농포동에는 흙으로 만든 남성 조각품이 출토가 되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경찰 문제인가 막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석기나 신석기는요. 전부 무슨 중심의 사회? 모계 중심의 사회예요. 모계 중심의 사회. 그래서 요거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유적지는 있는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싹 암기를 해두면 좋다라는 거예요. 최빈출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구조상 이거를 집어넣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석기 유적지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요. 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꼭 외워줘야 되는 건 구석기 유적과 신석기 대표적인 유적 요 두 파트만 잘 외우시면 되는데 그럼 한번 봐볼게요.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반도 구석기 유적의 특징이 있어요. 구석기 유적지는요. 여기입니다. 자, 주변이 없어요. 해안가가 없어요. 그래서 구석기 유적지는 보통 어느 지방에 있냐면 내륙 지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륙. 자, 그러면 신석기 유적의 특징을 봐볼게요. 신석기 유적지는요. 요런 데 있습니다. 요런 데. 자,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석기 시대에는 강가나 해안가로 이동해서 농경을 시작했다라는 것. 강가나 해안가? 해안가. 그래서 요게 이제 신석기 유적지가 많이 출토가 되는 지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구석기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양금굴이 있어요. 단양금굴. 이거는 중요한 게 최고예요. 최고.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단양 지방 가본 적 있습니까? 단양 가봤어요? 뭐 하러 갔어요? 알바했었구나. 단양, 영월 이 거의 붙어 있어요. 최근에 보면 영월인가? 거기에 패러글라이딩 있잖아요. 낙하산 타고 그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걸 왜 하늘에서 내려와? 그냥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면 되지.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타진 않았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 TV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인데 거의 뭐 영월에 관광을 가는 분들은 거의 다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차 타고 겁나 올라가요. 막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큰 카페가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냥 한 10초마다 계속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한 번 타는데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이렇게 친구랑 갔다가 이렇게 뭐 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예. 내륙 지방입니다. 여러분들 영월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단양, 금굴 내륙 지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굴 이거의 키워드예요. 동굴, 굴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주석장리와 연천전곡리가 있는데 이 공주석장리, 연천전곡리는요 최빈출 유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공주석장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무슨 유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대 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대 유적 무슨 뜻이냐? 보통 구석기 유적지는요 계곡에 있어요. 계곡에. 자, 산이 있고 산에 물이 있으면 거기를 뭐라 불러요? 계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곡. 그런데 공주석장리 구석기 유적지는요 강에 있어요. 강에. 그러니까 산에 있는 게 아니라 평지에 있고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유적지를 한대 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한대 유적은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용어 정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엔 중요했어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연천전곡리. 연천에서는 이제 뭐 군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천전곡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는 주먹, 도끼를 같이 매칭시키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연천전곡리에서 출토된 주먹도끼는요 양날 주먹도끼다라는 것. 자, 주먹도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갈려 있고요. 날카롭게. 여기도 날카롭게 갈려져 있다. 이거를 양날 주먹도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예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출토되는 주먹도끼들이 전부 외날 주먹도끼였습니다. 외날.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출토되는 주먹도끼들은 전부 양날 주먹도끼였어요. 그래서 이 유럽인들이 아시아인들을 미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도구 수준이 발전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들은 양날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외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시아 미개하다의 증거물이 되었던 게 요 주먹도끼였어요. 주먹도끼. 그런데 이 연천전곡리에서 뭐가 출토가 되었다? 우리도 뭐가 있다? 양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설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학설을요 모비우스 학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천전곡리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가 출토가 된다? 주먹도끼가 출토가 되는 곳이다 라는 것. 자, 그 다음에 한북종성, 동관진, 청원, 두루봉, 동굴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키워드로 알아두시고요.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요 인골이 출토가 됩니다. 사람 유골이 출토가 되는데 그 아이를 흥수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발견을 했냐면 김흥수인가? 김흥수인가? 성씨를 모르겠네. 예, 흥수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동굴의 어린아이의 유골을. 그래서 명명을 했다. 흥수아이라고. 흥수아이는 무슨 인? 구석기 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흥수아이가 있는 청원 두루봉 동굴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매장했겠죠. 이렇게 매장하고요. 이 주변에 흙을 검사해 봤더니 꽃가루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뭘 얹어놨다? 꽃을 이렇게 얹어놨음을 보여주는 유적이기도 합니다. 네, 자 청원 두루봉 동굴 흥수아이의 출토. 흥수아이는 구석기인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석기와 관련되어서는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출 풀 때 짜증 날 수는 있어요. 예전 7급 문제 같은 경우.
예전 7급 문제 푸시면서 짜증 날 수는 있겠지만요. 최근에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요 중석기와 관련되어서.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경고산리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양오산리 겁나 많이 나오죠. 양양해수욕장 기억하시면 된다. 강가나 해안가에 위치하면 신석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과 부산 동삼동 유적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뭐의 하류? 한강의 하류예요. 한강의 하류. 자, 강가나 해안가에 위치하면 무슨 기? 신석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자체도 신석기 유적지예요. 이런 서울 암사동 선사 유적에서도 뭐가 출토가 되냐면 빗살, 무늬, 토기가 이렇게 출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입니다. 부산 강가나 해안가네요.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는요 흑요석이 출토가 됩니다. 이 흑요석은 우리나라에도 광물질로 있는 게 흑요석이에요. 화강암도 있고 편마암도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흑요석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광물질로. 이 흑요석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요석은 그냥 광물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흑요석을 이용한 구석기, 뗀석기가 존재할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아니 들었어요. 제가 구석기인인데 뭔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뗀석기로 만들고 싶어요. 뗀석기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큰 돌에 작은 돌을 땡기면 되는 거예요.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살살 다듬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먹? 토끼 같은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들었던 이게 흑요석이에요. 흑요석. 그러면 흑요석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흑요석, 주먹, 도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화강암으로 들었어요. 그럼 뭐 화강암, 주먹, 도끼가 있는 거고 제가 편마암이면 편마암, 주먹,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요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석기를 만들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 폐총 이게 조개더미가 되겠습니다. 조개더미. 자, 이 폐총에서 출토되는 흑요석은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흑요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냐? 이거는 일본입니다. 일본 대마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마도 스시마 섬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되는 흑요석의 존재를 봐왔을 때 부산과 어디가 계속 교류하고 있다. 일본이 교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동삼동의 흑요석은 뭐의 증거가 되냐? 원거리 교류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원거리 교류의 증거가 된다. 네. 자, 그래서 요 신석기 유적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필요하죠. 증거. 그 증거가 화석처럼 굳어버린 좁쌀이 되겠습니다. 이런 탄화된 좁쌀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화된 좁쌀이 출토되는 지역 평양 남경과 봉산 지탐리 요 두 개는 필수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 두 개요. 자, 평양 남경과 봉산 지탐리에서 탄화된 좁쌀이 출토가 되더라. 이렇게.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면 제 필기 노트 한번 봐보세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림 보시면 순배찌르개 보이시죠? 순배찌르개. 자, 저 보세요. 순배찌르개는 구석기 언제 유물? 구석기 후기의 유물. 후기의 유물.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주먹도끼 있네요. 구석기 전기의 유물. 주먹도끼 하면 어디와 매칭? 연천, 전곡리. 그 다음에 밀개 보이죠? 자, 이 밀개를 사용하여 사냥을 하였다. OX, X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글개와 밀개는 뭐? 조리용 도구.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 그림 보세요. 가락바퀴 원시 수공업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톡인 됐고 조개 껍데기 가면이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 가면. 자, 여러분들 이 조개 껍데기 가면 보시면요. 커요, 작아요? 되게 쬐끄맣겠죠. 아니 조개가 막 이때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쓰고 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의식, 의뢰용, 주술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가나 해안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개 껍데기 가면 가지고 이렇게 의식, 의뢰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사시대 생활과 관련되어서 구석기와 신석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쉬었다가요. 선사시대 생활 2에서 청동철기 고조선까지 이렇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